그 시험이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실까요? 사실상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. 왜냐하면 공개됐던 시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칼리지 보드에서 릴리즈한 오피셜 가이드 그 테스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출 문제들 조금 하고 이 정도인데 사실 이 비교할 대상이 많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. 근데 시험은 분명히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맞아요. 그거는 이 디지털 SAT로 바뀌기 전에도 계속 항상 계속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. 쉬워지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쉬워질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 디지털 SAT가 처음 생겼을 때도 저희들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보라고 했었거든요. 준비를 했던 안 했던 보라고 일단 했는데 왜냐면은 분명히 어려워질 거고 변별력이 좀 더 생기는 방향으로 가니까요. 왜냐면 지금은 변별력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앞으로는 어려질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길고 리딩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길고 했으니까 그게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난해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지문이 짧고 이러니까 아마도 조금 더 복잡한 앤서 초이스도 조금 더 좀 난해하게 이렇게 나올 확률이 분명히 있을 거고 수학도 그럴 거예요. 왜냐하면 테스트 메이커들이 가장 듣기 싫은 거는 시험은 너무 변별력이 없어라는 게 음. 가장 싫으니까 분명히 어려질 겁니다. 그거는 뭐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결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저희 학원이 그래도 지난 여름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네네. 쓰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약간 그 보람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이제 그 내용들 보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뭐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점수가 어떤 친구들은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음, 같아요. 그게 문제 수가 좀 줄어든, 그러니까 음, 예전 테스트들에 음. 비해서 문제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좀 이슈일 수도 음. 있을까요? 예, 그럴 수도 있죠. 제가 보기엔 원인은 두 개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적으니까는 한두 문제 조금 더 틀리면 점수 확 바뀌는 것도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거는 정확한 이제 데이터나 아니면 환산하는 그런 방법이 공개가 되면 알 수 있겠지만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들을 틀리면은 굉장히 이제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난이도가 낮아서 굉장히 많이 맞을 문제들을 틀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인 모두 다 똑같은 스케일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이제 공백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생 때 당연히 접해야 될 어휘를 모른다. 그래서 그런 단어를 틀린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그거는 이제 분명 마이너스일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의 그 차이가 좀 이렇게 구멍이 있는 아이들이 더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.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이거 뭐 우리가 SAT 단어라고 해가지고 외우긴 하지만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당연히 알아야 될 단어들은 사실 터치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니까. 근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예는 실제로 많아요. 그 학생들 수업을 해보면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될 단어인데 SAT 수준이 아니고 뭐 SSAT 수준도 아닌 그런 단어들인데도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. 의외로. 그렇죠. 그런 아이들은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안 나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지금 이전에 페이퍼 테스트 때 나왔던 단어들을 보면 뭐 세컨 미닝, 서드 미닝 뭐 이런 음, 식의 그러니까 다이어가 좀 음,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. 지금도 근데 지금 테스트를 보면 약간 그런 경향보다는 좀 어려운 단어들 아니면 좀 음, 고등학생들이 알 법한 단어들 뭐 어떻게 보세요? 단어들의 중요성이 음. 예전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시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센텐스 컴플리션까지 이렇게 쭉 봤을 옛날 때 버전이요. 옛날 버전이요. 네, 그렇게 봤을 때 단어의 중요성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번과 시험과 지금의 차이는 좀 있어 보이시는. 근데 당연히 있죠. 왜냐하면은 바로 전 버전에서는 그 RSAT죠. Redesign SAT에서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물어보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질문은 없었죠. 그런 면에서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못 풀거나 하는 문제들은 없었어요. 거의. 예. 물론 이런 문제도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지만 근데 단어의 수준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알아야 될 단어들 위주로 많이 하다가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1번부터 이제 뒤쪽으로 가면 훨씬 더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단어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단어를 모르면 이해를 못한다.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. 그건 마치 눈을 보지 못하면 책을 못 읽는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. 그건 당연하죠. 모르는 한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5개가 나온다. 그러면 그 문장 이해 못하는 건 맞아요.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다만 그러면 단어를 알면 이 문장을 이해하냐? 그거는 또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.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이런 1번 같은 쉬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
사전을 사용해도 좋아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맞냐? 다 맞지 못해요.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혹은 알면은 다 풀고 모르면은 못 푼다.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이 단어를 실제로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. 사전적인 단어는 알아도.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이런 단어입니다. 이 discriminate라는 단어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이거 학부모님들도 다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. 뭐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실 것 같은데 discriminate가 뭡니까? 인종 차별할 때 뭐 차별. 차별하다 뭐 네, 이런 차별하다. 뜻으로 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런 뜻이 없지는 않아요. 근데 SAT에서는 차별하다로 쓰이는 경우는 진짜 한 5%도 안 돼요. 이거는.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discriminate against라고 해야지 차별하다죠. 근데 우리는 discriminate는 차별하다.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discriminate between이나 discriminate A from B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건 다 변별하다, 식별하다의 뜻입니다. 그래서 SAT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또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외우는 것에 이게 단어를 외우는 단어장을 저는 정말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상. 그거 밖에 할 수 있는 게 당장 없으니까 그걸 하는 것뿐이지 그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. 근데 그 나머지 좋은 방법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흡입이 가장 이상적이진 않지만 운동을 안 하니까 나중에 뭐 지방흡입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discriminating 이라는 형용사는 이건 SAT에 많이 나오는 실제 단어인데 discriminating 이거는 뭐냐 변별력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라는 뜻이에요.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거처럼 수거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. against나 아니면 from이나 아니면 between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한 번이라도 책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래서 사용해봤다면 자기가 쓸 때 사용해봤다면 절대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. 그리고 discriminating이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My father has a very discriminating taste in art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우리 아버지 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 이 뜻인데 그걸 이제 아이들이 하면 왜 예술을 차별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.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단어를 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걸 사용해 봐야 돼요. 아니면 억지로라도 써봐야 되고 라이팅에서 써보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장 슬플 때가 뭐냐면 이거의 사전적인 단어는 아는데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은 모른다.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예가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제 실제로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 sufficient라는 단어, 충분한 이런 sufficient라는 단어를 아이들은 다 알아요. 거의 모르는 아이들 없어요. insufficient 이건 다 아는데 그게 동사형을 몰라요. 제가 보기에는 한 70%는 몰라요. 학생들의 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국제학교를 다니고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심지어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발음하는지도 몰라요.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단어를 얘기하니까 suffice인데 이걸 suffice라고 읽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얘기예요. suffice. 서피스냐고. 네, suffice라고 읽는 거죠. 왜냐하면 sufficient니까 suffice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슬픈 얘기냐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어 언어 능력 검정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뭐 97점을 맞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. 굉장히 슬픈 일이고 그래서 우리 어휘를 꼭 얘기를 할 때는 이 어휘를 뭐 이번 여름에 뭐 1,500개를 외운다라고 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. 조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. 근데 그건 아주 한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문해력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실제 글 속에서 보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결국엔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SAT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짧아졌잖아요. 이렇게 글이 이거밖에 안 돼요. 10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굉장히 짧아요.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? 그러니까 이게 퍼포스 문제잖아요.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? 이거를 왜 썼느냐라는 아규멘트를 묻는 얘기인데 아규멘트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로 빠지는 게 뭐냐면 지문에서 언급됐던 example들이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example로 언급된 것은 대부분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아이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은 한 지문을 읽고 지문도 아니에요. 한 문단 단락을 읽고 자, 책 덮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유학할 수 있는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읽는다라고 할 때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을 읽는다라고 할 때 저학년일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구두로 요약을 하죠. 서머리를 하고 뭐 그게 저희가 여름에 시키는 거예요. 학생들한테 아티클 하나씩을 매일 줘요. 그다음에 그걸 하고 이제 구두로 이제 verbally 이제 regurgitate하게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.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당연히 라이팅으로 하게 해야 돼요. 근데 거기까지 아이들을
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읽지 않으면 나오는 게 없어요. 이거는 garbage in, garbage out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 다독, 다작, 다상량이에요.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요즘 뭐 다들 아시다시피 책을 읽는 아이들은 정말 드물죠. 그렇죠. 정말 드물어요.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드물고 1년에 교재나 학교와 관련된 거 말고 두 권을 읽는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몇 퍼센트, 10% 아닐 겁니다. 그거는 뭐 10%가 아니고 아마 5% 아닐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2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요. 제가 이번 그 추석 때 강의할 때 한 명 있었어요. 한 명. 그렇게 읽는다는 애가. 정말 그래서 블루키가 저희가 왜 원장님하고 하는 블루키 북스 소개하는 예. 옛날에 참 그게 그랬었죠. 되게 그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저도 상담하다 보면 예. 애들한테 제발 이 책만 읽어라. Your future is faster than you 예. think. 뭐 이런 책 같은 경우는 꼭 읽어봐라. 아, 정말 재밌죠. 왜냐면 아이디어가 없는 애들한테는 꼭 그런 거 읽어봐라. 아니면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그 이코노믹스에 관련된 그런 책들 네. 뭐 아니면 프리코노믹스나 프리코노믹스라든지 아니면 그 제로 투 원인가요? 제로 투 원 투 원. 정말 재밌었어요. 왜냐면 제가 또 경영 경제 쪽 관심이 많다 보니까 꼭 그런 아이들한테는 너네가 읽었던 소설책 말고 꼭 이런 거 읽어봐라라고 하면 좀 아이들이 뭐 그때는 막 그게 끄덕끄덕 거리긴 하나 진짜 책 읽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제가 예전에 그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오늘날에 이제 문해력 하는 그 내용이죠.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가장 중요한 룰 중에 하나가 무엇을 읽을지 정해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뭐 정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리스트예요.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설명회 하고 블루키에서도 설명회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십몇 년째 드리는 거예요. 책을 읽고 뭐 잡지 이런 거 읽고 이거 하라라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진짜 한 대여섯 분에 최소한 오셔가지고 끝난 다음에 그 책 리스트 좀 달라.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준비해놨어요. 그 스크린에 띄워서 말씀드렸어요. 5, 6학년이 이런 책들 읽고 이렇게 있고 뭐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책이라는 거는 독서라는 거는 매우 부단히 개인적인 어떤 경험인데 그거를 정형화시켜 가지고 뭐 이런 recommended reading list 이게 정말 저는 오히려 반교육적이라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해요. 다만 굳이 제안을 하자면 한 가지 룰은 제가 두 가지는 보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쓰여진 지 50년 이상 된 책은 읽지 마라. 정말로 제가 정말로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언어가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. 고어들이 많죠. 예. 그래서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셰익스피어를 익히는 거는 그냥 다분히 문학적인 토론을 할 게 아니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. 정말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심지어는 제인 어스틴이나 아니면 그렇죠. 뭐 샬롯 브론테 이런 책도 저는 권하지 않아요. 사실상 정말로 권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17세기 뭐 18세기 뭐 빅토리안이나 에드워디안 이런 때 쓰였던 영어들이 오늘날 영어 이 아이들한테는 아니에요. 미국인들이나 영국 사람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어요. 그건 마치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한테 저 구운몽 읽어봐라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.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현실적인 이유로는 SAT에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사실상 뭐 여기에는 이제 이런 그레이트 가츠비 이런 거 나오긴 하죠.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문학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언어 능력을 키우는 시험은 아니니까요. 이거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학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이니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책을 추천하려면은 오래된 책들은 정말 피하십시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이건 좀 거대한 이야기인데 문학에서 비문학으로 전환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. 그래서 사실 그 블루키 북스에서도 소설을 일부러 안 해요. 왜냐하면 소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진짜 문학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은 한 별로 물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9학년에서 10학년 정도에는 비문학을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소설, 비소설, 소설, 비소설 이렇게 얼터네이트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심포지움이라고 한 9학년, 10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어요.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. 근데 요즘 이제 안 한 지 조금 됐는데 몇 년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두 기준을 꼭 지켜가지고 선택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몇 년 전에 그 한강 그 채식주의자 한강 소설가의 채식주의자도 영어로 번역된 영어로 상을 탔으니까 사실상 한강 작가의
그 베지테리안이라는 책이 이제 수상을 한 거지 채식주의가 수상한 거 굉장히 다릅니다. 그건 이제 번역 그 본에 이제 상을 주니까요. 근데 그것도 읽고 그다음 비뭐 Zero to One 이런 책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준팔라이리의 그 단편 모음집 같은 것도 읽고 그다음에 또 비수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좀 더 깊게 네.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걸 할 얘기가 좀 더 많은 것 많죠. 같아요. 정말 많죠. 예. 어떤 책들 어떻게 예. 그래서 이거는 일단 SAT 지금 네. 8월달, 10월달에서 단어와 그 음. 문해력에 대한 부분만 살짝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고요. 뒤에서 좀 더 어휘력과 그다음에 문해력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좀 고득점자 아이들한테는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대다수의 한 1400 후반대 아이들에게 시간 관리가 좀 부족했다, 힘들었다. 이건 아무래도 이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에 대한 그러니까 훈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시간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저희는 모의고사 볼 때도 되게 그 시간 관리를 예, 똑같은 똑같이 하죠. 프로그램으로 예. 하긴 했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그 모듈 2나 이런 것이 더 어려워질 것에 비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지. 아 근데 시간 관리는 솔직히 저도 어 실제 SAT를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근데 어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왜냐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거든요. 시간 원래 남게 돼 있어요. 근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쉽게 넘어가야 될 문제에서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요. 실제로 리딩 같은 경우에도 뭐 리딩에 관련된 내용은 한 12문제, 13문제 뭐 그 정도인데 어 앞부분에서는 정말 문제당 걸리는 시간은 한 15초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. 그러면 시간이 뒤에 가서 이런 문제들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. 이제 시간이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에 한 1분, 1분, 1분 쓴다라고 하면 시간이 당연히 모자랄 거예요. 음. 근데 모든 문제에 1분, 1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쉽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어떤 공백이 있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수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수학도 간단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알gebra 2 같은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 어려운 문제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수학 같은 문제는 이제 실제로 수학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이게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. 수학이 형태를 띈 문제지만 영어. 예, 영어, 그치, 언어력과 언어력과. 이해력과 논리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, 거기에서 그래서 수학을 난 실수라고 생각해서 또 시험 보면은 또 몇 개 틀려요. 네. 그래서 이거 실수야. 이거 내가 진짜 이거 풀 수 있는 문제네 하고서 또 시험 보면 또 틀려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실수면은 다 맞기도 하고 하나 틀리기도 하고 다 맞기도 하고 두 개 틀리기도 하고 다 맞기도 하고 다 맞기도 하고 뭐 두 개 틀리고 네. 이래야 돼요. 근데 그러지 않아요, 아이들. 다 규칙적으로 아주 공교롭게도 뭐 몇 개씩 틀리거든요. 더 많이 들은 것 더 같아요. 많이 요즘요. 틀리죠. 예. 네. 그러면 이거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. 실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. 분명히 논리적인 아니면 내가 이해하는 그 문제를 이해하는 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시간은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아야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예전에 페이퍼 그쵸.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시간을 그쵸. 너무나 쉬운 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빨리빨리 소비하고 넘어가야 있다. 돼요.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8월달, 10월달 시험 이후로 11월달을 생각하거나 뭐 내년 6월달 시험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이 시기에 좀 부정적이긴 해요. 왜냐하면 그렇죠. 학기 중이긴 한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이상적인 시험 보는 시기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월, 10월, 11월, 12월, 그다음에 5월, 6월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좀 이렇게 준비하거나 했을 때 왜냐면 이런 것들도 애들한테 만약에 12학년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원서를 내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죠. 없으니까 예. 보긴 그렇죠. 하겠지만 예. 그래도 만약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때는 좀 끊어줬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적절한 시험 시기? 글쎄요. 저라면 당연히 뭐 8월, 10월이죠. 제가 보기엔 그 두 개가 답인 것 같고 뭐 점수가 원하는 점수 안 나온 학생들은 조금 더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면 8월, 10월에 끝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6월. 6월. 전 6월이 제일 낫다고 보고요. 6월, 8월, 10월이라고 보고요. 음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어떤 테스트 프랩적인 면에서 뭐 단기간에 해가지고 점수를 확 올리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피상적인 거고요.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
딱 기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분석해가지고 거의 훈련하는 그 형태적인 훈련을 하는 거지 실제 실력은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올려야 돼요.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이거 정말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. 그러니까 방학 답이 없다라고 느낄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병행이 돼야 돼요. 테스트는 테스트대로 이제 뭐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아니면 뭐 집중해서 나는 여름밖에 안 되니까 여름만 하겠다. 뭐 그것도 좋아요.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이 결핍이 되는 것은 이거는 평상시에 메워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직무유기적인 것 같아요. 그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은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너 기초 운동 하나도 하지 마. 여름방학에 와가지고 우리 PT만 받으면 너 몸짱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.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꼭 돼야 된다.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게 8월, 10월이다. 저는